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상남도 김해에서 어릴 적에 물귀신을 보았다.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아마도 30년 전 이야기겠네요. 경상남도 김해의 대동이란 곳에서 살았습니다. 나름 중구석에 속하는 터라 5km 정도 되는 거리를 9학년 형들이 인솔자가 되어 시골길을 거쳐 등하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평상시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날 수업에서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 나머지 수업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네 친구들은 먼저 하교를 하고 저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과 같이 구구단을 외우기 위해 나머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 끝났을 때는 이미 해가 어느 정도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학교 길에 올라 시원한 바람과 함께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시골길을 거쳐 귀가하고 있었죠. 아직 저물지 않은 태양 때문인지 더운 날씨에 땅이 식지 않아서인지 눈앞에 아지랑이가 올라옵니다. 간혹 무더운 여름날 보이던 아지랑이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죠. 그리고 뭔가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략 100m 정도 갔을까? 눈앞에 보이는 다리 아래 뭔가가 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살던 동네의 등하교길은 낙동강과 양쪽 두 개 형상을 마치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유사합니다. 대략 10분의 1 정도 크기로 강폭은 약 15m 정도며 2단짜리 두 개 있습니다. 강 깊이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종종 익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깊었던 것 같네요. 여하튼 다리 밑으로 뭔가 보였습니다. 흰색인데 움직이고 있었죠. 집에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곳이라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걸었습니다. 점점 그 형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리 아래에서 움직이던 그 형체가 눈에 들어왔을 때 머리와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도망갈까? 뛰어서 통과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우선 해야 할 텐데 그냥 저는 한 발자국씩 점점 그 형체에 가깝게 갈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눈앞에서 그 형체의 모습이 다 담겨졌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마르지 않은 검고 긴 머리카락을 떨어뜨리고 강물과 두 개 일단 부분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온몸이 떨려 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망치긴커녕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한 발자국씩 그 형체에게 가깝게 다가만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의지인양 말이죠. 점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와 가까워집니다. 이제는 얼굴의 형체가 어느 정도 자세히 보일 수 있는 거리지만 여전히 눈과 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눈과 코가 가려진 것인지 아니면 없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보입니다. 진한 화장을 한 붉은 입술이 보였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아주 빨간 립스틱을 바른 것처럼 강렬한 입술. 이제는 손만 뻗으면 닿을 것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저의 온몸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된 것 같고 마치 가위에 눌린 것 마냥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그 형체는 움직이던 방향을 틀어 저에게 한 발자국 옵니다. 굳게 다물었던 무척이나 빨간 그 입술이 왼쪽으로 치우치며 마치 어서 오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발을 더 내딛는 그 순간 귓가에 누군가가 이러더군요. 너 여기서 뭐하노? 밭에 가가. 그러시고는 제 손을 잡고 두 위로 올려주시더군요. 펑퍼짐한 몸빼 바지를 입으시고 머리에는 새참용 대야를 이신 아주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제가 있던 곳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있던 여자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저를 보고 어서 가라는 듯 손짓하셨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달렸습니다. 몸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더군요. 그런데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앞에 있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무섭더군요. 그래서 다시 아주머니에게 같이 가달라고 말하려고 뒤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과 10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도 아주머니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달렸던 모양입니다. 집에 와서 생각하니 그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뵌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작은 동네라
누가 어디 사는지 다 아는 형편인데 말이죠. 누구신지도 모르지만 지금도 그 아주머니 덕분에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절 근처의 귀신. 고등학교 때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저희 집 뒷산에는 절이 있는데 동네 사람 대부분은 절에 다니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언급할 기묘한 체험을 했던 친구도 다녔습니다. 절에 가기 위해 산을 오르다 보면 산 중턱에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는 곳처럼 사람 어깨 정도 되는 담이 둘러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무덤과 비석, 그리고 동물 모양의 석상이 몇 개 있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는 일이 없이 무심코 지나치던 곳이었죠. 하지만 석가탄신일이었던 그날은 달랐다고 합니다. 절실한 불교 신자이셨던 친구와 친구 어머니는 그날 역시 아침 일찍부터 절에 올라가 등을 만들어 다는 것도 돕고 비빔밥이며 산채 음식을 만드는 등 절을 찾는 분들의 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초저녁이 돼서 손전등을 얻어 집으로 내려오려 하는데 절의 주지스님이 갑자기 가는 길을 말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선 아들이 학교에 가야 하니까 내려가야 한다고 고집을 굽히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스님께서는 정 가셔야 하면 손전등 대신 등을 줄 테니 꼭 가져가라 하셨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손전등을 가지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등에 한문을 써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경문이었다고 합니다. 내려오는 길에 친구랑 친구 어머니는 사찰 음식으로 뭘 해서 먹을지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무서운 기분을 떨치며 내려오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무덤 담벼락을 지나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어머니가 걸음을 딱 멈추시더니 담을 향해 몸을 숙이신 채 비명을 지르시더랍니다. 친구는 그런 엄마 모습이 무섭긴 했지만 무슨 일인지 몰라 엄마만 부르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친구가 사람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소리치는데 저기 위쪽에서 불빛 하나가 빠르게 내려오더랍니다. 불빛의 정체는 바로 주지스님이었죠. 주지스님께서 등을 들고 큰 소리로 연부를 외시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친구 어머니께서 앞으로 푹 하고 쓰러지시더니 벌떡 일어나 친구 손을 잡고 스님이 들고 계신 등을 빼앗아서 미친 듯이 산 아래로 뛰어가시더랍니다. 그 산은 그렇게 높지 않아 뛰어 오르내리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시멘트로 진입로를 만들어 두었죠. 친구는 영문도 모르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 눈 깜짝할 사이에 집에 도착하게 됐는데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절할 뻔했답니다. 그 무덤 주변을 지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담벼락에서 손이 나와 어머니의 뒷머리를 움켜잡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말했다고 합니다. 어딜 지나가려고? 계속 어딜 지나가냐며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며 더 심하게 머리를 잡아 올렸고 그렇게 한참을 머리채를 잡혀 있는데 머리채를 잡은 손에서 느낌이 오더랍니다. 이제 진짜 잡았다 하는 만족감과 희열감이 말이죠. 다행히도 그때 마침 뒤에서 주지스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쯤 그 손이 아쉬움과 분노로 더 힘있게 머리채를 당기더니 포기하고 어머니의 머리를 앞으로 휙 던지듯 밀더랍니다. 어머니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친구 손목만 잡고 뛰었다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께선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잘 생각이 안 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님이 가지고 계시던 등을 빼서 달린 것마저도 말이죠. 친구가 어머니 말씀만 들었을 땐 반신반의했습니다만 이윽고 어머니께서 한숨을 내쉬며 뒷머리를 내리시는데 어머니 손에 빠진 머리가 한 움큼 잡히고 머리가 빠진 어머니의 뒷머리는 두피 밑이 파여서 피멍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친구는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고 친구랑 친구 어머니는 공포의 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절에서 스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걱정이 돼서 등을 가져가라 했는데 왜 안 가져갔냐고 야단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길 몇 년 전 절에서 요양하던 젊은 여자가 죽었는데 죽을 때 이승에 한을 남기고 죽은 터라 집으로 시신을 돌려보내지 못하고 절 가까이 묻고 스님이 그 무덤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스님께서 친구 어머니를 보니 귀신이 장난칠 운이어서 그걸 막으려고 못 가게 했던 것이고
만약 가시더라도 그런 부적을 써줄 테니 가져가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사양하셔서 그런 장난에 걸려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절에 오시지 말라고 하셨고 부처님은 마음으로 모시는 거니까 집에서 수양하시라고 하셨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친구 어머니께서 그날 이후로 몸이 아프셔서 절에 다시 가게 됐는데 스님이 말씀하시길 원래 어머니께서 귀신한테 급살 맞을 운이었는데 한 번 넘긴 거라고 하셨답니다. 지금도 그 귀신이 어머니의 목숨에 미련을 못 버려 어머니가 아프신 거니 절대 여기 오지 말고 무덤 지날 때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미국에서 살 때의 괴담. 미국에 와서 제가 아직 고등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보통 낮에 아빠는 회사에 가고 엄마와 동생, 그리고 저까지 셋이 집에 있는데요. 동생이나 제가 학원을 가려면 엄마가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하지만 데려다 줄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주는 땅이 넓어서 장 보려고 나갈 때도 차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날은 동생이 학원을 가는 날이라서 낮에 엄마가 동생을 태우고 학원을 가서 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방학이라서 딱히 공부할 것도 많지 않았고 대낮부터 집에 혼자 있으니 심심해서 노래를 큰 소리로 키워놓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띵동하고 벨을 울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동네의 집들은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라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지나가다 놀러 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올 일이 있으면 연락을 미리 했죠. 저렇게 그냥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종교를 권유하는 사람 외에는 없기에 저는 문을 열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놀러온 이웃집 사람이면 전화가 올 테니까요. 그래서 그때 열어주지 하고 그냥 귀찮아서 제 방에서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밖에서 또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가지도 않고 말이죠. 제 방은 밖의 문과 거리가 가까워서 노래 소리가 들렸기에 집안에 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초인종을 마구 누르기 시작하더군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얼른 노래소리를 무음로 줄였습니다. 문 밖으로 누가 서 있는지 보고 싶었지만 저희 집 문에는 문구멍이 없었고 문 옆에 유리로 된 벽이 있었는데 그 커튼을 들추어야 밖에 누가 서 있는지 보입니다. 그러면 저도 노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겁을 살짝 먹은 상태에서 노래도 끄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높은 톤의 남자 목소리로 노래 한 구절을 부르는 겁니다. 소름이 쫙 돌더라고요. 뒷마당이 있으니 밖으로 도망칠까 생각도 들었지만 왠지 그 정도는 간파당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하니 수상한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경찰에 연락할까 싶다가도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초인종을 누르고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줘서 안에 있는 거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때 문 밖에 그 남자가 갑자기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휘파람을 그렇게 잘 부는 사람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새는 소리 하나 없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마이너 톤의 부드럽고 음산한 멜로디의 노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르더군요. 저는 겁에 질려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 모양은 디귿자 모양이었습니다. 디귿자 안쪽이 문이었어요. 한마디로 초인종을 누르려면 그 양옆으로 저희 집 건물이 있는 상태였죠. 그 양옆 건물 중 한쪽은 창고였고 반대쪽이 안방이었습니다. 안방 창문에서 잘 보면 밖에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창문으로 몰래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휘파람 소리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 각도를 이미 계산했는지 문 앞에 딱 달라붙어 서 있지 않는 이상 보일 수밖에 없는 그 각도를 잘 피해 있어서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에 숨어 있었습니다. 곧 엄마가 돌아올 때가 되자 그 사람은 없어졌고요.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며 우리 집 길 건너에 항상 서 있는 선텐이 심하게 되어 있는 검은색 차였습니다. 앞집은 차고에 차가 3대나 들어갈 정도로 넓은 집이라서 굳이 길가에 차가 있을 이유가 없는데도 그 앞길에 검은색의 차가 한동안 서 있었거든요.
이것은 의혹일 뿐이었지만 말이죠. 하여튼 이 일도 저는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말은 했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 한 달 후였을까요? 그날은 가족들이 전부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엄마는 저보고 누군지 보고 문을 열어주라고 시켰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그때 익숙했던 그 휘파람 멜로디가 문 바로 앞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던 한 달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황해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문을 열지 않냐고 재촉했고 동생도 학원 갈 준비해야겠다고 나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밖에 나가지 말라고 가족들을 말렸습니다. 밖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 나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밖에선 계속 그때의 휘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안방 창문으로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 건너에 검게 선텐을 한 자동차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겁이 무척 났지만 엄마를 믿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휘파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그 일을 겪은 일은 없지만 아직도 휘파람 부는 소리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건널목 괴담. 혼자 자취를 하고 있던 나는 편의점에서 저녁으로 할 만한 것들을 사서 지친 걸음으로 귀가하고 있었다. 평소에 늘 다니고 있어 익숙해진 길이었는데 오늘은 어째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다. 건널목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 속에서 왠지 소문내기를 좋아할 것 같은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지만 난 이미 대강은 짐작하고 있었다. 되돌아온 대답은 예상대로 투신 자살이래 라고 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니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아직 어린데 안 됐네라고 생각하며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서 쓸쓸히 식사를 끝내고 샤워를 한 뒤에 스포츠 뉴스를 좀 보다가 침대에 누웠다. 그때는 이미 머릿속에 조금 전 일은 잊혀져 있었지만 한밤중에 문득 깨어나서 시계를 보니 2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한번 잠들면 이튿날 아침까지 깨어나는 일이 없어서 드문경우네 하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그때 갑자기 귀가 웅웅거리기 시작했다. 점점 커져가는 소음. 그것은 제트기의 엔진 같은 소리였다. 눈을 뜨려고 하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잡고 세차게 내리눌렀다. 그때 갑자기 나의 머릿속에 귀가 도중에 일이 떠올랐다. 자살 현장에서 동정하거나 하다가 간혹 그 영혼이 따라오는 일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생각났다. 그렇다면 지금 내 어깨를 흔들고 있는 것은 그 영혼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나를 흔드는 손은 멈추지 않고 반대로 점점 강해져만 간다. 나는 자고 있어 라고 마음속에서 그렇게 외치면서 필사적으로 계속 자는 척을 했다. 그러던 중 내 어깨를 잡고 있던 손은 떨어지고 그와 동시에 누군가의 기척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살그머니 눈을 뜨니 확실히 아무도 없다. 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 이상으로 피로감이 컸던 나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뜬 나는 방안을 보고 하얀 실색이 되었다. 현관부터 침대 위까지 핏자국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어져 있고 내가 잘 때 입었던 티셔츠에는 사람의 손자국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고교생의 손자국으로서는 작고 희미한 것이 묘하게 인상적이었다. 5번째 이야기, 죽음의 아르바이트. 친구 근준이가 오래전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근준이는 고향이 대전이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잠시 고향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근준이가 친구랑 유성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성은 지금처럼 번화가가 아니었죠. 여하튼 근준이는 갓 제대했을 때라 해방감에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해방감에 젖어 거리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는군요. 그런데 하얀 차 한 대가 오더니 차창이 열리면서 하얀 옷을 입은 30대 초반 정도의 여자분이 학생들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래? 이러는 겁니다. 근준이와 친구는 술도 취했겠다. 거리낌 없이 얼마 주실 건데요? 라고 했더니 여자분은 10만 원을 주면서 이건 선 부리고 끝나면 10만 원 더 줄게라고 했다는군요. 당시 10만 원이면 한 달 알바 금액이었습니다. 당연히 근준이와 친구는 승낙했고
그 여자분은 차에 타라고 했습니다. 차는 근처의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는데 비 오는 소리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와 바람 소리가 그렇게 떨렸답니다. 근진이는 지금도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의 나뭇잎 소리를 소름 끼치게 싫어합니다. 시멘트길 포장도로를 한참이나 달렸는데 술기운과 빗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에 근진이는 정신이 없었고 차는 산중턱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여자분이 차에서 내리더니 트렁크에서 삽과 괭이를 꺼내더랍니다. 이윽고 차에서 둘 다 내리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약간 동공이 풀려 있었고 근진이는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느꼈답니다. 그 여자는 차에서 작은 박스를 하나 꺼내더니 박스를 길가에서 조금 내려가서 묻으랍니다. 그러면 잔금 1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했죠. 둘은 라면 박스를 묻으러 길 밑으로 내려가서 삽으로 땅을 팠습니다. 박스를 묻으려고 하는 찰나에 차가 부웅 내려가더랍니다. 잔금도 안 주고 말이죠. 비는 드세게 오고 바람은 불고 번개도 계속 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둘은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그래도 근진이는 성금을 받았으니까 그거라도 빨리 묻고 내려가자고 했는데 친구는 멍 때리다가 갑자기 그러더랍니다. 이 박스에 뭐가 들었을까? 아까 여자가 있었을 때 생각도 안 했는데 오히려 여자가 떠나자 호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치만 근진이는 빨리 묻고 집에 가고 싶어서 반대했죠. 계속 친구는 굳이 박스를 열어보자고 합니다. 근진이는 계속 반대했고 그러자 박스를 확 열어 제꼈습니다. 박스 안에는 비닐봉지가 있었는데 비닐봉지 안을 열어보니 잘려진 사람 손가락들이 있었습니다. 총 10개가 있었죠. 손가락 크기가 작은 걸로 봐서 아기 손가락이 아니었나 싶었다는군요. 근진이는 너무 놀라서 얼이 빠졌는데 친구가 말하길 근준아 여기 금가락지 있다 라고 했죠. 아기 손가락에는 반지가 껴 있었는데 친구는 우리 돈도 덜 받았으니 그거라도 빼가자고 하더랍니다. 근진이는 반대했지만 결국 신랑이 끝에 친구는 기어이 반지를 빼냈고 박스를 땅에 묻어주고 내려왔다는군요. 그날 이후 근진이는 심한 몸살에 걸려 며칠을 누워 있었죠. 이상하게도 같이 술 마셨던 친구도 연락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친구 집으로 전화했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친구 어머니께서 근준아 우리 아들 죽었다. 보름 전에 아들이 밤에 비를 쫄딱 맞고 들어오더니 그날부터 계속 춥다고 하다가 며칠 뒤에 아침에 혼자 이불 속에서 죽어 있더랍니다. 근진이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후회가 된다고 하네요. 친구를 끝까지 말리고 그 박스를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는데 라고 말이죠. 6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군대 괴담. 저는 28사단 81연대 수색중대를 나왔습니다. 수색중대는 각 연대가 할당받은 DMZ의 GP에서 상시 주둔하며 소대가 번갈아가며 근무를 서고 생활을 합니다. 81연대는 530 GP와 531 GP를 담당하는데 다행히 제가 속했던 소대가 맡은 GP는 531 GP였습니다. 530 GP는 김일병 사건의 실제 장소로 유명한 곳이죠. 군대에선 어느 부대건 간에 전해 내려 오는 괴담이 있겠지만 저희가 주둔하는 DMZ라는 공간은 전쟁 중에도 혹은 휴전 후에도 많은 인명이 사라져간 곳이기 때문인지 당연히 괴담이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막 2등병으로 소대에 배치받았을 무렵에도 자신만의 GP 귀신 경험담을 가진 선임들이 서너 명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가진 경험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다들 겨울에 GP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저도 사소를 달고 부사수와 함께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GP에선 한 개 분대가 동시에 근무를 서는데 2인 1조로 총 4조로 구성됩니다. 근무는 GP 내에 존재하는 초소를 30분씩 돌아가며 서게 되는데 당시에 제가 속한 분대의 분대장은 거구의 무서운 선임이었고 저는 막내 사수였기 때문에 최대한 졸지 않고 근무를 열심히 섰습니다. 다행인 점은 근무를 편성할 때 특정 사수끼리 인수인계 때 절대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이에 분대장과 제가 그랬습니다. 그늘도 겨울이었습니다. 눈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정말로 추운 날씨였습니다. 야간 근무임에도 유난히 정신이 맑아서
부사수인 후임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길고 긴 근무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근무를 서던 곳은 1초소로 사방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사수에겐 앞을 주시하도록 하고 저는 뒤돌아 벽에 기대어 누가 살피러 오나 감시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부사수인 친구는 음악에 관심이 많아 심심했던 저에게 가요니 랩이니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뒤돌아 한참 수다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좌측 창문 너머로 검은 형상의 사람 둘이 나타났습니다. GP에선 경계등이 너무 밝아 안은 상대적으로 어두워서 제게 보이는 건 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키가 큰 사람이 선두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방탄헬멧에 야간 투시경 거치대를 장착한 사람 둘이서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자마자 벌써 근무교대인가 싶어 근무태만으로 혼나기 싫었던 저는 바로 뒤돌아 앞을 주시하며 선임사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에서 5초가 지나도 10초가 지나도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저는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후방 창문 너머로는 없었고 가끔 선임사수들이나 GP장이 놀려주려고 양측 창문 밑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양측 창문을 살펴보았지만 그곳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부사수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초소를 나와 LED로 초소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었고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황급히 시계를 들여다보았는데 24분이었죠. 저희는 30분마다 근무교대를 하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다음 근무자가 출발하는 시간이 26분과 56분 정도였죠. 아직 밖에는 아무도 돌아다닐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진 저는 얼른 초소로 돌아갔고 부사수에게 이상한 것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얘기가 마치자마자 저 너머로 상황실에서 다음 근무자가 총기 검사를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후번 근무자는 키가 작은 선임으로 제가 보았던 키가 큰 사람은 저와는 인수인계 때 만나지 않는 분대장이면 모를까. 그런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아직도 그것들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두운 와중에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방탄 헬멧을 쓰고 거기다 야간 투시경 거치대를 장착했던 모습을 말입니다. 유독 겨울에만 우리 GP에는 귀신이 나타난다는 선임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그 후로는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실종. 약 20년 전 제주도에서 대학교 다닐 때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학교에 합격했는데 집에서 너무 멀었기에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는 방 하나에 3명이 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 명은 복학한 2년 선배였고 다른 한 명은 저랑 나이가 같은 동기였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와 이해심이 많던 형이 있어서였는지 3명은 금방 친해졌고 기숙사에서 몰래 술도 먹고 주말에도 같이 노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술을 몰래 가지고 와서 치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복학생 형이 무서운 이야기나 해보자고 해서 하나둘씩 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기 한 명이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쓰던 귀신을 부르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방의 모든 불을 끄고 유독 춥거나 음산한 쪽에 시선을 두고 나서 매일같이 인사를 하는 것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이성적인 판단도 없었거니와 기숙사 건물이 낡아서 문 밑으로 외풍이 무척 심해서 조건에 맞았던 것입니다. 곧바로 불을 끄고 문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연히 대답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미신 같은 이상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곤 다시 불을 켜고 헛소리라고 비웃으며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도 복학생 형은 매일같이 하다 보면 나온다고 했으니 한번 나올 때까지 해보자라며 매일 밤마다 불을 끄고 자기 전에 방문에 인사를 하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어느 날은 안녕하세요. 다음 날은 안녕하세요. 한번 찾아와 주세요. 그 다음 날은 또 오셨네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마치 누군가 있는 것처럼 일주일을 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복학생 형이 갑자기 얼굴이 상기되며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나 귀신 봤어. 문 건너편에서 인사를 먼저 해왔다는 것입니다. 평소 장난이 많은 형이라 우리에게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무시당한 거라고 생각했는지 버럭 화를 내며 저희에게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 날부터 형은 새벽마다 방문을 향해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하곤 말도 안 하면서 문을 향해 소곤소곤 말하더군요.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눈을 감고 누워서 자는 척 했는데 뭐라고? 쟤 아직 안 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형은 일어서면서 제가 자는 곳에 눈을 돌렸던 모양입니다. 하필이면 저도 그때 눈을 떠서 서로 두 눈이 마주쳤고 형은 마치 원수를 보는 것처럼 한동안 째려보더니 휙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어제 있었던 일을 먼저 잠들었던 동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동기는 덤덤한 성격이라 복학생 형이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데 어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는 건지 아니면 오기로 저희를 속이려고 장난을 치려는 건지 점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저와 동기도 자지 않고 형이 문을 향해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형은 어제와 같이 문을 향해 신나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서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전 아직도 이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 이젠 지겨워. 나랑 같이 떠날까? 지금 같이 가는 게 좋겠어. 이 말을 하고는 문을 열고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형은 돌아오지 않았고 핸드폰도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나가서 여기저기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여기저기를 찾다가 결국 포기하고 경비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온 것일 수도 있으니 아침까지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형은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습니다. 핸드폰 전원이 나가서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저희는 그제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옥상에서 형이 발견되었습니다. 형은 손목을 칼로 그어서 자살했던 것입니다. 옥상은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데 형이 어떻게 옥상으로 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게 저희는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저희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경찰도 믿을 수 없겠죠. 하지만 타살의 흔적도 없었고 다른 이상한 점도 없어서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살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 사건 후 저는 기숙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 방문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자다가 형의 목소리를 듣는 착각에 깨곤 합니다. 형의 마지막 말을 듣고 말렸어야 하는데 말리지 못한 죄책감이었을까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형이 아직도 정말 귀신을 부른 건지 자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나 인터넷으로 떠도는 귀신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꼭 말리고 싶습니다. 8번째 이야기, 다리에 이상한 게 붙어 있어.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쟤는 걷는 게 좀 이상해. 한쪽 다리를 저는 것 같아.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 오신 외숙모님께서 학원 갔다 돌아오는 저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엄마 역시 그렇게 걷지 말라며 충고하셨는데 평소 깨닫지 못했던 일이라서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가끔 무릎이 아파서 신경 쓰다 보니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하구나 하고 생각된 적은 있었지만 엄마가 어린 것이 무릎 아프다고 하면 잔소리 하실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엄마는 외숙모와 함께 점집에 가셨습니다. 제 문제 때문에 가신 건 아니었지만 집안 문제를 말씀하시다 보니 제 이야기도 하시게 되었나 봅니다. 너 다리를 절게 될 수도 있단다. 점쟁이는 엄마를 대뜸 보시더니 딸한테 안 좋은 기운이 있는데 그게 다리에 붙어 있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계속 방치하면
결국 제 다리가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거리를 지날 때면 쇼윈도에 비치는 모습을 보곤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제 다리에 끌려다니는 여자아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 아직도 무표정한 얼굴로 절 쳐다보던 그 여자아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 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 무거운 짐을 들고 걸을 때 한쪽 다리를 끌듯이 걷는 저를 생각하면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